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공중훈련이 시작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미 공군이 다음 주에 12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닷새 동안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름이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반도의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총 집결한다, 역대 최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떤 훈련이며 또 어디에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까? 네, 이제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하게 되죠. 예. 훈련의 이름은 비질런트 에이스 2017.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례적으로 하는 연습이고요. 예. 금년이 아마 네 번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직후에 벌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과거의 수위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수위로 원래 예정에는 한 230대 정도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예. 한 30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 대한민국 공군과 미 7공군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된 미 7공군이 연합훈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연습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들, 예를 들어 F-22라든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랩터요. 역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F-35AB라든지 또 한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이제 이번에 총출동을 하거든요. 예. 이번 연습은 주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는 그것이 이제 중점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주야간 24시간 지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전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그렇죠. 거죠? 똑같이 예. 실전에 똑같이 주간, 야간 관계없이 예. 실전 훈련을 하고 한미 상호 운용성,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서로 연합해서 이 임무를 달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예. 네. 이렇게 지상에 있는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것 외에도 지상전의 근접 지원이라든지 해상 공중 침투를 봉쇄하는 훈련이라든지 네. 다양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럼 투입되는 전투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F-22 랩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 중에 가장 빠르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위력이 센 전투기다. 예. 그래서 랩터와 붙어서 이긴 전투기는 한 번도 없다. 어, 왜 그러냐면 예.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공중전을 할 때 우선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발견하는 능력이 빨라야 되고 네. 무장이 커야 되거든요. 네. 랩터를 능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도 잘 되질 않고 예. 랩터가 이제 이번에 6대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F-35A죠. F-35B는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 함재기. 예.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할 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EAC라고 하는 전자전기. 예.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지상의 표적들을 전부 감시하고 확보해서 예. 이 표적을 유도하는 사격을 유도하는 그런 최신의 자산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신경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신 교수님, 국방부가 이번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국 전략 자산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상시 배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북한에 계속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억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자기들의 전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 그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힘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 북한은 뭐 사실상 뭐 불참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닙니다. 뭐 지금 아직 열려 불참을 있나요?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예. 바로 직전에 하지 않을까. 뭐 와일드 카드라는 예, 제도가 예. 있다고 예, 하니까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북한의 참여 여부에 우리가 너무 목을 메이다 보면은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의 바른 취지하고도 또 안 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탠다면,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체육 그런 스포츠 제전에 참여를 많이 했죠. 네. 2014년에 아시안 게임에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북한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한 가지는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김정은의 업적을 높이고 예.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평화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 외에 어떤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으면 최고죠. 네. 그런데 평창올림픽은 참여를 해도 뭐 금메달이나 동메달 따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부 결속력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 득이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렇다면 다른 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득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뭔가 카드를 준다면 아마 참여를 할 텐데 지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 교수님 말씀대로 몸값을 올려서 뭔가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급해하고 거기에 목을 맬수록 북한의 몸값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태연한 예.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북한 참여가 평화올림픽이다. 참여 안 하면 성공 못하는 거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예. 예. 살짝 무심한 척하는 방법도 괜찮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제는 특수 임무 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군이 특수 임무 여단을 구성을 했어요. 12월 1일부로 구성을 했는데 예. 이것은 뭐 이미 이제 한미연합 작전 계획이라든지 우리 작전 계획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북한의 지휘부 유사시 예. 북한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들을 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제거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대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육군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의 1개 여단을 특수임무여단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대략 규모는 한 1000여 명, 네. 간부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상이나 지상으로 침투를 해서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특수화기들, 특수장비들 아마 보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시누크 헬기를 특수 침투용으로 이 무장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역량이 강화된다면 또 이제 미국의 주요 자산들과 함께 미국에도 특수 부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대들과 연합을 해서 하게 될 것이고 아마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그동안 해왔었지요. 예, 예. 네. 그럼 신 교수님 여기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런 우리가 이걸 만들자마자 북한 노동신문이 바로 이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 특수임무여단의 출범이 북한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또 추가로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활용하는 건데 예.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또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억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명분으로 해서 또 자기들이 그래서 핵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하는데 예.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이미 이번에 화성시 모형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제재는 가해지고 있고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상반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 먼저 레드라인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쓰는 레드라인은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과는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전통적인 레드라인은 예.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 군사 옵션,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선이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본토라든가 동맹국을 갖다가 위협할 때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가 진정한 레드라인인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당시 제가 추정해 보건대 네. 북한 핵위협이 그렇게 급속도로 고도화되니까 그걸 갖다 막겠다는 의지에서 썼는데 사실 전통적 의미의 레드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청와대가 잘 해명했고 잘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ICBM과 관련해서 말이 나옵니다. 네. 미국은 예. 이제 ICBM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우리는 아니다. ICBM 급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 ICBM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진입 기술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일관적으로 어차피 그 사거리 측면에서는 뭐 1만 킬로 이상, 13,000킬로까지 얘기하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ICB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우리는 거기에서 약간 아직 완성된 미사일이 아니라는 측면인데 네. 뭐 양측 간에 서로 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측도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그걸 갖다 이렇게 완화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일부러 발신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의도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핵을 보유해서 그 핵을 보유한 지위로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얻거나 또는 뭐 위협을 하거나 하겠다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네. 네. 있는 위협 그대로 보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 정확한 평가 ICBM 급이라고 하면 예. 그것을 우리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서 서로 조율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뒤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연이틀이나 통화를 하고도 이렇게 이견을 드러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글쎄 이제 지금 그걸 이견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틀 동안 통화를 했고 특히 두 번째 날 통화는 60분을 넘게 예. 통화를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어떤 얘기들이 다 오갔는지가 모두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이런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이 혹시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신 거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걸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하나는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이고 예. 우리의 위협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도 염두에 둔 거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초강수 대북 제재의 추가 결의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추가 제재 결의가 안 나올 경우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미가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조금 전에 레드라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8월에 이야기하신 말씀은 네. 우리 아마 대북 정책의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 걸 겁니다. 예. 지금은 한쪽에서는 압박에 동참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화의 창을 열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베를린 구상이 그것이고 군사적 신뢰 구축 대화 제안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실전 배치까지 이르는 수준에 닿으면은 우리는 보다 더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거고요. 예. 우리도 정말 전통적 의미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검토하는 레드라인이라면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또는 공격을 받았을 경우인 거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고 예. 또 우리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단계적 대비를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떤 추가 대북 제재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해상 봉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요. 이 해상 봉쇄와 해양 차단의 의미를 좀 저희가 먼저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해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전쟁 같은 경우 완전히 그 움직임을 이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적국의 이동로, 다시 말하면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 해상 봉쇄인데. 예. 그런데 평시에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 해상 봉쇄를 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해상 봉쇄, 그러면 차단은 뭐냐? 차단은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특정 지역을 막아서 예. 통과하는 배를 검색하고 그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납포하거나 정선시켜서 납포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차단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되 일부는 그 차단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예. 봉쇄는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해상 봉쇄를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상 봉쇄는 쉽지 않지요. 그건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서 완전히 북한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아마 합법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상 봉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어떤 해석상의 차이라고 보고요.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PSI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의 이동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좀 망설이다가 가입을 했어요. 2009년입니까? 가입을 했을 때 북한이 그걸 해상 봉쇄라고 요구하면서 선전포고라고 막 난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나 그것은 일정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선, 납포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봉쇄와 차단은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신 교수님, 이 해상 봉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북한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이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제시한 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예, 거기에 지금 오해가 있습니다. 아주 예. 심각한 오해이기 때문에 조금 알려주시죠. 설명을 드리는데 예. 틸러슨 장관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인터딕션이라고 했어요. 그런 차단 작전을 얘기한 거죠. 그거를 이상하게 우리가 해상 봉쇄로 얘기해서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해상 봉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예. 한국에서만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선 잘못 오해가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이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인터딕션은 아까 네. 문성국 장군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PSI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 2375호에 있는 그러니까 유엔 재계석 제재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예. 검색할 수 있는 것. 현재 수준은 뭐냐면은 국적국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단계 제재로 옮기면은 그런 국적국의 동의가 아니라 유엔에서 권한을 부여하면은 강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해상 봉쇄가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한국에서 해상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꾸 오해가 시작됐어요. 네. 처음에는 국회에서 질의가 됐는데 네. 해상 봉쇄로 질문을 받으니까 예. 송영무 장관께서 해상 봉쇄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뭐 미측에서 요청이 오면 네. 우리가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송영무 장관의 답변은 아마 PSI 차단 작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상 봉쇄는요, 문 장관께서 설명하셨지만 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PSI가 한계가 있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이 추진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송영무 장관은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는 해상 봉쇄는 검토한 적이 없다 이야기한 건데 정말로 해상 봉쇄는 검토한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잘못된 미국에서는 논의 아직 안 되는 예. 그런 수준의 네이버 블로케이드 수준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예. 미국이 의도하는 그러한 차단 작전, 안보리에서 논의, 만약에 안보리에서 실패하면 한미일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맞는 대안을 준비해 나가자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고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용어 하나만 정리해주고 바로 끝나겠습니다. 그럼 해상 봉쇄 말고 정확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해상 차단 작전이거나 또는 해상 차단 작전. 임검권이라고 해서요. 예. 공해에서 임의로 검색할 수 있는 그거는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도 파악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